네, 뭐 지금 앵커 잠깐 얘기하셨듯이 지금 뭐 기준금리, 네, 이거 기준금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장 이것이 이제 어떤 대출 금리로 많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대출 금리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물론 지금도 또 뭐 이전에 뭐 많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리라는 것은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뭐 꼭 투자자가 아니라도 내가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다 대출 받으시잖아요. 뭐 전세를 얻어도 다 전세 대출을 받듯이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당장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금리 그러면 그렇죠. 비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도 내가 이제 좀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거꾸로 본다라면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있어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이 시절에도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올렸어요. 자, 근데 7차례나 올렸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던 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금리라는 게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낮출 거냐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참여정부 때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거냐. 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22개월 만이죠. 이제 2020년 2월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죠. 코로나 막 시작된 이쪽 시점인데 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계속 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뭐 0.5%까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0.5%, 0.75% 이런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전 수준 1.25%로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 자,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도 기준금리가 1%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낮은 금리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였었기 때문에 또 1%대로 올라가면 그만큼 좀 충격이 큰 거죠. 자, 한국은행에서 14일 날 기준금리를 이렇게 1.25%로 올린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거죠. 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가계대출 관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심리적인 부분. 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리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바로 이 심리적인 부분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0.5%에서 한 1% 정도 올린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1%에서 2% 정도 하락한다. 자, 이렇게 이게 일반론적이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딱 이 금리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특히나 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무조건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보지 않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이런 경험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그렇죠.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된 경기 과열이 뭐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많이 회복됐다라는 또 반대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든지 그렇죠. 물가가 계속 저물가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겠죠. 자, 근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되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실물자산 쪽으로 그만큼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또 실물자산 쪽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뭐 좀 메커니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당장은 쇼킹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후폭풍에 대해서. 자, 일단 대출 비중이 컸던 뭐 서울 외곽 지역. 자,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일단은 6억 이하가 많았던 이런 것들은 대출 비중이 한 60%에서 70%,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았던 거죠. 자, 그런데 또 9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또 대출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자, 그런데 15억이 넘어가면 아예 또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억 아래쪽에 그래도 많이 포지션이 있었던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9억 이하 쪽에 포지션이 많았던 지역, 아니면 아예 6억 이하 쪽에 포지션이 많았던 요런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대출이 잘 나왔던 이런 대출 비중이 컸던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경기권 안에서도 조금 뭐 외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인천이라든지 지방, 이렇게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지역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자, 대출에서 아예 제외됐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9억에서 15억 사이도 그래도 대출이 좀 적었던 부분이고, 아예 15억이 초과돼서 아예 지금까지도 대출 한 푼 안 나왔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크게 또 상관이 없는, 그래서 고가 쪽에 좀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은 거꾸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상황들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영끌이라고 해서 패닉 바잉,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황 상태에서 이렇게 샀던 이런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패닉 셀링, 패닉 바잉 했던 거를 패닉 셀링, 공황 상태에서 막 내던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자,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활성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지금 그렇죠. 또 관심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광역교통망, 지금 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뭐 D노선에다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은 2노선까지, 그렇죠.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광역교통망, 또 뭐 철도 뭐 연장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호재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또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뭐 기대감들도 또 실제로 갖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여당 후보든지 지금 뭐 야당 후보든지, 그렇죠. 지금 차기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은 대출 같은 거 풀어주겠다. 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세금 깎아주겠다. 지금 그렇죠. 세금 완화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제 공급 쪽에 있어서 보자라면 지금 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라고 하면 3기 신도시를 뭐 중심으로 하는 저 외곽 쪽의 어떤 수도권 쪽 뭐 이런 쪽에 많은 공급이었다라면, 지금 이야기가 대선 후보들이 얘기에 나오는 많은 공급들이 오히려 서울 도심권 안에 중요한, 그렇죠.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특히나 뭐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많은 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재개발 이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급들이 어쨌든 뭐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라면 좀 완화되고, 뭐 안전진단도 완화해 주겠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재건축 연한도 땡기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공급들에 대한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출을 그렇게 쉽게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대출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끌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도 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하는 것처럼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이 패닉 셀링으로 해서 물건을 막 그 시장에 싼 값에 던지고,
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다만 이런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패닉 셀링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초저금리 시대, 이제 우리가 제로금리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이제는 뭐 제로금리는 뭐 당분간은 아직은 좀 구경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 초저금리가 끝난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죠. 자, 일단은 대기 수요가 꾸준한 게 있습니다. 맞죠? 도심 안에 있는 신축. 자,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뭐 3기 신도시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 이것이 입주까지 가려고 하면 앞으로 빨라도 뭐 한 3, 4년, 늦으면 그래도 한 5, 6년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꾸준한 신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GTX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 그 연장 뭐 노선에 관한 이런 교통망 예정지들, 그다음에 공급이 어쨌든 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의 희소성,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대출 금리 때문에 이 매매 수요 쪽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심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요 심리가 결국은 전세 시장에 그냥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전세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고 또 더구나 계약갱신 청구권 세임대차 지금 관련된 게 올 8월로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 또 많이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2년 동안 못 올렸던 것들을. 자, 그러면 좀 갭 투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겠다. 자, 또 하나가 자, 전세 대출하고 그렇죠. 뭐 이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월세도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월세 투자에 대한 매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증가할 수 있어서 월세 받는 어떤 그런 부동산 상품들이 좀 유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